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우주에 정말 돈 될 게 있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페이스X가 위성 네트워크와 발사 서비스에서 어떻게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만대 107이라는 위성 수의 격차, 31번 재사용 기록, 상업시장의 84% 점유까지.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우주자원 개발과 화성 진출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지로 차지한 나라들이 20세기 패권 국가가 됐듯이 이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22세기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스페이스X가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 중국이 왜 따라잡을 수 없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우주에 정말 돈 될 게 있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먼저 헬륨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뭔지 들어보셨나요? 헬륨3는 미래 핵 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입니다. 지구에는 거의 없는데 달 표면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헬륨3의 가격은 1kg당 약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 수준입니다. 헬륨3의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4억 5,700만 달러 규모였고 2032년에는 9억 7,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륨3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행성에는 금, 백금, 히토류 같은 귀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경 1.6km 소행성에 20조 달러 이상의 산업용 및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행성 채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14억 2천만 달러 규모에서 2032년에는 68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전체 위성 시장이 현재 150억 달러에서 1,080억 달러로 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자원과 관련된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결국 이 자원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주 자원에 대한 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제적으로 우주 자원과 탐사 활용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주도권을 잡았죠. 2015년 미국은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행성이나 소행성 자체는 소유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채굴한 자원은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부개척 시대에 금광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금광의 주인이 되듯 우주 자원을 선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2020년에는 아르테미스 협정이 등장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정으로 달 자원 개발에 대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현재 59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유한다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사실상 선점권을 인정하는 거죠. 먼저 달에 가서 기지를 세우고 채굴을 시작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구역을 설정할 권리를 얻게 되며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달이나 화성처럼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남극기지를 먼저 세운 나라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온 나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목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자체적으로 국제달 연구기지 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국은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10개국 미만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주 개발은 미국 중심의 50개국 진영과 중국 중심의 소수 진영으로 나눠진 겁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제로 우주에 가서 자원을 캐올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있습니다. 스타쉽은 한 번에 100톤 이상의 화물을 화성으로 실어 나를 수 있고 사람도 최대 10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죠.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팰컨 9의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1,500달러니까 비용이 무려 1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2025년 10월 기준 스타쉽은 총 11번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초기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차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26일 10차 비행에서는 부스터 착륙과 재점화에 성공했고 10월 13일 11차 비행에서는 1시간 비행을 완주했습니다. 1시간 비행이 단순히 긴 체류 시간이 아니라 화성까지 가는 최소 6개월 여정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시간 비행 안정성을 검증해야만 실제 화성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나사의 SLS 로켓 1회 발사 비용이 20억 달러 이상인 반면 스타쉽이 목표 비용을 달성하면 그의 200분의 1 수준인 1회당 약 1,000만 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예산으로 나사는 한 번 발사할 때 스페이스X는 200번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실제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스타쉽을 통해 자원 운반과 인류 이동의 실질적 수단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쯤 화성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SF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소행성대로 가기 위한 전진기지이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소행성대까지 평균 2.7 천문단위지만 화성에서는 1.8 천문단위로 약 33%더 가깝습니다. 또한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해 적은 연료로 더 많은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1톤을 우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연료로 화성에서는 3톤을 올릴 수 있죠. 그렇다면 화성 기지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채굴 장비를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운반하면 무겁고 비싸지만 화성에서 만든다면 비용과 효율 모두 개선됩니다. 둘째, 소행성에서 가져온 광물을 화성에서 정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셋째, 우주선의 연료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성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기 분해해 메탄 연료로 만들 수 있죠. 스페이스X는 이미 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도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재사용 로켓 기술에서 스페이스X보다 수년 뒤처져 있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 시스템과 연간 100회 이상의 발사 경험을 고려하면 스페이스X가 먼저 화성에 도착할 확률이 높죠. 우주 개발의 주도권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 나사와 소련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며 경쟁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 주도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통해 2025년 약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 20억 달러 이상이 잉여 현금 흐름, 즉 자유롭게 재투자 가능한 자금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돈을 스타쉽 개발과 화성기지 준비에 즉시 재투자합니다. 정부 승인 필요 없이 시장에서 번 돈을 즉시 R&D에 쓰는 거죠. 반면 나사의 2024년 예산은 약 254억 달러이지만 이 중 실제로 달이나 화성 탐사에 쓰이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정부 예산은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프로그램이 취소될 위험이 있죠. 실제로 2010년에는 나사의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이 2017년에는 아스테로이드 리다이렉트 미션이 취소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중단된 거죠. 이와 달리 스페이스X는 자체 수익 구조 덕분에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다 보니 로켓이 폭발해도 세금 낭비라는 정치적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실패 끝에 11번째 비행에서 1시간 장기 비행에 성공했죠. 중국도 2045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승인받고 집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실패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행착오가 어렵죠. 결국 우주 개발의 속도와 혁신성 측면에서 미국의 민간 주도 모델이 중국의 정부 주도 모델보다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이제 우주에서는 세 가지 레벨의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성 네트워크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스페이스X가 이미 게임을 끝냈습니다.
1만여 개의 위성을 띄우며 전 세계 활성 위성의 64%를 점유했고 가입자 700만 명, 연매출 120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둘째는 발사 서비스 레벨입니다. 미국 발사 시장 점유율 84%를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켓 재사용 횟수는 31회, 발사 간격은 단 9일,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은 1,5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우주자원 개발 레벨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스페이스X는 스타쉽 실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화성기지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고 2030년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력, 시장 기반 등 모든 면에서 5년에서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 2027년이나 28년쯤 상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최대 4천억 달러까지 평가받고 있는데요.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스타링크는 2025년에 매출이 58% 성장하여 1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상장 시 높은 기업 가치가 평가될 가능성이 있죠. 우주 산업 전체로 보면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위성 인터넷 시장은 2025년 146억 달러에서 2030년 334억 달러로 성장 전망이며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전체 위성 시장이 1080억 달러로 7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 산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분야입니다. 스타쉽의 완전한 상용화나 화성기지 건설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 난제와 막대한 비용이 존재하는 만큼 진행 속도와 성과는 변동될 수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는 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기술력, 자금력, 실행력 등 주요 측면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주 산업의 중심에는 스페이스X가 있고 그리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까지 연결하려는 또 다른 도전, 뉴럴링크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